할머니의 초기 치매와 며느리의 갈등. 엄마가 우리 집 통장에서 돈을 훔쳐갔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을 보시고 손주들 챙기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까지 하시는 분. 제가 아이 둘 키우며 직장 생활 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어머님 덕분이었죠. 결혼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정 어머니보다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였을까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처음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러려니 했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서 계실 때도, 방금 나눈 대화를 까먹으실 때도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온 건 예상 가능한 대답이었습니다. 엄마가 뭐가 이상해. 멀쩡하신데. 맞습니다. 멀쩡해 보였으니까요. 겉으로는. 외출하실 때도 단정하게 옷 차려입으시고 경로당 친구분들 만나 웃으시고 손주들한테는 여전히 자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만 아는 게 있었습니다. 밤마다 똑같은 이불을 다시 계시는 모습. 지갑을 찾으시다가 결국 못 찾고 포기하시는 모습. 텔레비전 리모컨 사용법을 물어보시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는 것.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머님이 제 물건들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귀걸이, 심지어 속옷까지. 처음엔 제가 잘못 둔 줄 알았습니다. 찾다가 어머님 방 서랍에서 발견했을 때도 아, 제가 여기 뒀나 보네요 하고 웃어넘겼죠. 어머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2년 동안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분인데 설마 그러실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어머님이 제 지갑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어머님 뭐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내 돈 찾는데. 내가 숨겼지?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를 의심하는, 아니, 적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 어머님 돈은 어머님 통장에 다 있잖아요. 제가 왜 어머님 돈을. 거짓말. 내가 어제 돈 꺼내둔 거 내가 가져갔어. 내가 봤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방에서 나왔어요. 8살 큰애가 할머니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뭔가 오해한 거겠지. 오해가 아니에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엄마가 지갑을 좀 뒤졌으면 어째.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당신은 어머님이 저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게 안 들려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싸우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함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두려움. 그리고 어머님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두려움. 다음 날부터 더 이상해졌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나가보니 어머님이 외출복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지금 새벽이에요. 집에 가야지. 우리 엄마가 기다려.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나 기다린다니까.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진짜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으시는 거였어요. 간신히 달래서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누우시더니 금방 잠드셨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병원은 무슨. 그냥 밤에 꿈꾸다가 헷갈리신 거지. 새벽마다 외출 준비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저를 도둑으로 모시는 게 정상이고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날마다 다른 분이 되어갔습니다. 어제는 저를 우리 착한 며느리라고 부르시다가 오늘은 도둑년이라고 하셨죠. 아침에는 아이들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주시다가 저녁에는 너희 엄마가 나한테 밥도 안 준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어머님을 만나게 될까 하는 두려움부터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난리가 났더군요. 큰애가 울면서 현관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 동생이랑 나보고 집 나가래. 거실로 들어가니 어머님이 둘째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당장 나가. 6살 둘째가 울면서 할머니, 나 민준이야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떼어내는데 어머님이 제 팔을 핥히셨어요. 그렇게 세게. 너도 나가. 다들 나가. 그날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집에 와요. 어머님이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해요. 뭐, 무슨 소리야.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와요.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에는 제 팔에 난 긁힌 자국과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만 남아 있었죠. 당신 뭐 한 거야? 엄마가 왜 그랬겠어?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했냐고요? 어머님이 아이들을 내쫓으려 했어요. 자기 손주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분명 무슨 오해가. 오해 아니에요. 봐요, 제 팔. 어머님이 핥히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자기 어머니가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날 밤 아이들은 제 방에서 잤습니다. 둘 다 떨고 있었어요. 큰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파? 응. 할머니가 좀 아프신 것 같아. 그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8살 아이도 아는 걸 남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리시고 아이들한테 잘 잤어? 하고 물으셨죠. 아이들은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무서웠으니까요. 그날부터 제대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하루하루를 메모장에 적었어요.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언제 기억을 잃으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마이너스 아침 7시 아침밥 차리심. 하지만 국을 2번 끓이심. 1번 끓인 걸 잊으신 듯. 마이너스 오전 10시 밥 먹었니?
5번째 질문. 마이너스 오후 2시 냉장고 앞에서 20분째 서 계심. 뭘 찾으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음. 마이너스 오후 5시 제 화장품을 본인 방으로 가져가심. 왜냐고 물으니 내 거라고 하심. 마이너스 저녁 7시 저녁 먹으면서 밥 안 줬다고 하심. 방금 드셨는데. 일주일간 기록한 내용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봐요. 이게 정상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메모장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나? 당연히 가봐야죠. 하지만 병원에 모시고 가기까지는 또다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님이 완강히 거부하셨거든요. 나는 멀쩡한데 무슨 병원이야. 너희가 나를 미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매일 아침 우리 신경과 좀 가보실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울기도 하셨어요. 나를 정신병원에 보낼 거야? 나는 안 아프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도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본인이 이상하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시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결국 남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나이 드시면 정기검진 해야죠. 건강검진? 네, 저도 같이 받을 거예요. 그제야 어머님이 따라 나서셨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했던 걸까? 어머님이 정말 큰 병이 있으시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무슨 요일이죠? 요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단어 3개 말씀드릴 텐데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계산, 그림 그리기, 기억력 테스트. 어머님은 점점 답답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50에서 7씩 빼보세요. 50에서 7. 그게. 어머님이 머뭇거리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암산으로 계산하시던 분이 그 모습을 보는 게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3개 기억나세요? 단어? 무슨 단어? 비행기, 연필, 소나무요. 아, 그런 거 말했었나? MRI 촬영까지 하고 일주일 뒤에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형 경도인지 장애, 초기 치매.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마 부분의 위축이 관찰됩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지금부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시작하시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 하실 때 다그치지 마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치매라고? 초기라며? 초기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라는 게 희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집에 돌아오는 길, 어머님은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약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드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약 먹는 걸 거부하신 거예요. 나는 안 아파. 저 의사가 돌팔이야. 나한테 이상한 약 먹이려고 하는 거지. 어머님,
이거 드셔야 좋아지세요. 좋아질 게 뭐가 있어. 나는 멀쩡하다고. 남편도 어머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싫다는데 억지로는 못 먹이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두면 더 나빠지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의사도 촉이라고 했잖아. 그냥 좀 지켜보자고. 지켜보자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국 약을 몰래 밥에 섞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루약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국에 타거나 반찬에 섞어서 드렸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들키고 말았습니다. 점심을 차려드렸는데 어머님이 국 한 숟가락 드시더니 확 뱉으셨어요. 이게 뭐야? 이 맛, 또 약 탔지. 어머님, 어머님이 밥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 국물이 사방에 튀었어요. 이 독한 년아, 나를 죽이려고 약을 타. 그 순간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독한 년이라는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평생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무서워서 방에만 틀어박혔고, 남편은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어머님의 증상은 날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멀쩡하시다가도 어떤 날은 제가 누군지조차 모르셨죠. 너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착한 애인데 너는 나쁜 년이야. 우리 집 물건 훔쳐가는 도둑이지. 매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버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면 힘들겠다 하면서도 사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은 생각 안 해봤어?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쓰지 그래. 쉽게 말했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트에 잠깐 다녀왔어요. 30분? 길어야 40분?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안 계셨습니다. 어머님,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방, 화장실, 베란다. 없었어요. 신발도 없었습니다. 외출하신 거였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전화를 돌렸어요. 남편한테, 경로당에, 동네 슈퍼에. 아무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실종됐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울컥했어요. 치매 환자라는 단어. 제 입으로 어머님을 그렇게 부르다니. 동네를 뒤지며 찾아다녔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급히 나왔고 시누이도 왔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찾았습니다. 지금 성남동 파출소에 계십니다. 성남동. 우리 집에서 5km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계셨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신발은 어디선가 벗으신 모양이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집을 찾아가는데 길을 잃었어.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집에 가요. 차에 태워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을 방에 눕히고 발을 씻겨드렸어요. 물집을 터뜨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어머님은 잠드셨습니다. 지치셨던 거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미안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요양보호사를 써야겠어요. 그래, 그래야겠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설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죠. 다음 날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요양보호사는 좀 그렇지 않아요? 남이 우리 엄마를. 그럼 언니가 모시고 가서 돌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직장 다니는데 어떡해. 저도 직장 다녔어요. 그런데 휴직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그건 일주일에 한 번 보러 오시면서 엄마 괜찮으시네 하시는 거랑 하루 24시간 함께 사는 거랑 다른 거 알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우이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정도 들르면서 엄마 멀쩡하신데 왜 이래라고만 했죠. 어머님도 신우이 앞에서만큼은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는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 전화를 했어요. 면접도 보고 경력도 확인하고 결국 김순자 보호사님을 선택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었어요. 보호사님이 오신 첫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김순자예요. 어머님은 보호사님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집에서 나가. 왜 남을 우리 집에 들이는 거야? 어머님, 이분은 어머님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나 도움 필요 없어. 나가. 당장 나가. 보호사님은 익숙한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친해지면 돼요. 제가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여유롭게 대할 수 있었다면. 하지만 며느리라는 이름은 딸도 아니고 남도 아닌 그 어정쩡한 위치는 그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님도 보호사님한테 익숙해지셨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보호사님을 더 편하게 대하셨어요. 그게 다행인지 서운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불 밑에 음식을 숨겨 놓으셨더군요. 썩은 밥, 상한 반찬들, 파리가 꼬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걸 여기 숨겨두세요? 너희가 나한테 밥을 안 줘서 굶어 죽을까봐 숨겨뒀어. 몇 끼 정성껏 차려드렸는데, 약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애걸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보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증상이에요. 자주 그러십니다. 본인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안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불안하셔서 음식을 숨기시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병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매일 부서졌습니다. 그해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거든요.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마다 집안을 돌아다니셨죠. 보호사님은 밤에는 안 오시니까 제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어느 새벽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비명소리에 깼어요. 엄마, 엄마. 뛰어가 보니 어머님이 둘째 방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불을 확 잡아당기시며 소리치고 계셨어요. 너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자고 있어? 도둑이지. 6살 아이는 울면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급히 아이를 안아서 데리고 나왔죠.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하지만 아이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결정했습니다. 아이들 방문에 자물쇠를 다는 거.
밖에서 여는 자물쇠가 아니라 안에서 거는 자물쇠. 어머님이 밤에 아이들 방에 못 들어가시게 남편에게 말했더니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우리 엄마를 감금하겠다는 거야? 감금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손주들한테 그럴 리 없어. 없어요? 어젯밤에 민준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봤어요? 학교 가서도 조는 게 당신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싸움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비난했어요. 인내심이 없다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어머님과의 관계보다 남편과의 관계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약 드시고 주무시고 아이들도 잠들고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며느리도 엄마도 아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 그냥 버티고만 있는 사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사람. 휴대폰을 꺼내 치매 관련 글들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댓글들을 읽었어요.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거예요.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요. 자식된 도리를 다 하셔야죠. 며느리가 성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런 말들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댓글. 며느리가 성의가 없는 것 같네요. 성의가 없다고요?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고 있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도망가 버릴까? 그냥 집을 나가버릴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아이들 생각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니, 사실상 사직이었죠. 1년 휴직이라고 썼지만 돌아갈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와 면담을 했어요. 가정 사정이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그렇군요. 요양보호사나 시설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들 쉽게 말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어디 맡기는 것처럼. 일단 제가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상사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커리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삶에 바빴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봄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셨고 남편과의 관계는 차가워졌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우리 집은 겉으로만 멀쩡했죠. 어느 날 보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보면 알아요. 전문 시설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보호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모두가 손가락질할 거예요. 시댁 식구들도 동네 사람들도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시설에 보낸 며느리라고. 사모님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속 가시면 안 돼요. 사모님이 쓰러지면 어머님은 누가 돌봐요? 보호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체중은 8kg가 빠져 있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있었고 아이들은 저만 보면 엄마 괜찮아? 하고 물었어요. 거울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은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요. 예상대로 남편은 발끈했죠.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데 엄마를 시설에 보낸다고? 그건 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돌보세요. 뭐? 나는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당신 지금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야? 엄마냐 당신이냐? 아니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내가 먼저 쓰러져요. 그럼 어머님은 누가 돌봐요? 당신이 회사 그만둘 거예요? 아니면 시누이가 모실 건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동시에 이제야 솔직해진 것 같아서. 며칠 동안 남편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 피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설 몇 군데 알아봤어. 같이 가볼래? 놀라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집에서의 상황까지 남편도 버티고 있었던 거죠. 혼자서. 당신도 힘들었구나. 미안해. 너만 힘들게 했어. 오랜만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요양원 3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곳은 시설은 좋았지만 직원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두 번째 곳은 깨끗했지만 너무 병원 같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 곳, 거기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복도를 걷는 할머니 한 분이 요양보호사님 손을 잡고 웃고 계셨거든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꾸민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표정. 저분은 치매 3단계세요.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올 때마다 저렇게 웃으신대요. 여기가 편하신가 봐요. 그 말에 뭔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라면 어머님도 편하실 수 있을까? 상담하는 동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여기 어째?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입소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뒤. 그 2주가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국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어머님 좋은 곳 알아봤어요. 어머님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많고. 무슨 소리야? 요양. 시설이요. 거기 가시면. 어머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좋은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싫어. 나는 안 가. 어머님, 내가 날 싫어하는구나.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내쫓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입소날까지 어머님은 저를 더 적대시하셨어요. 말도 안 걸으시고 밥도 거의 안 드시고 방에만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입소날이 왔습니다.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님이 아끼시던 옷, 사진첩, 화장품, 손수건 하나하나 챙기면서 울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최선일까? 어머님을 모시고 차에 탔습니다. 어머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소풍 가는 거예요, 어머님. 소풍? 그래, 소풍. 너도 같이 가. 자주 보러 갈게요. 자주?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직원분들이 나와서 어머님을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머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이 큰 방이었어요.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짐을 풀고 옷을 정리하고 사진도 벽에 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사진, 손주들 사진. 어머님 여기 예쁘죠? 어머님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나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 갈게요. 또 올게요.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고 가. 순간 멍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머님이었거든요. 저를 걱정해 주시던,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던 그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 저 먹었어요. 그래도 얼른 먹어야지. 일 많을 텐데.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급히 돌아섰습니다. 네, 어머님. 건강하세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한참을 주차장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잘한 거 맞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어머님을 찾아갑니다.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낯설어 하세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시설 요양보호사님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어머님은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프로그램도 하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편해 보이세요. 어느 날 방문했을 때 어머님이 다른 할머니분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가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끝까지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밤에 잠들기 전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들. 하지만 이내 깨닫습니다. 끝까지 모시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게 먼저라는 걸. 그리고 어머님도 저도 우리 가족 모두 살아있어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은 이제 다시 웃습니다. 큰애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요즘 밝아졌어. 예전 엄마 같아.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웃지 못하는 걸, 항상 지쳐 있는 걸. 그래, 엄마가 많이 어두웠어? 응. 맨날 울기만 하고. 나도 무서웠어. 8살 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든든한 존재여야 하는데 오히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많이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관에 앉아 있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더군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요즘 좀 살 것 같아. 당신도. 미안해. 그때 당신한테 너무 심했어. 저도 미안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각자 너무 힘들어서 상대방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복직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합니다. 경력 단절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복직 면담에서 상사가 물었습니다. 가정 상황은 좀 나아지셨어요? 네, 시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셨습니다. 잘하셨네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죠. 상사의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잘했다고, 그게 맞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잃었습니다. 커리어, 건강, 평온한 일상.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어제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계셨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오후였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미소는 평화로웠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게, 참 좋구나.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점심? 뭐 먹었더라? 괜찮아요. 제가 간식 가져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과요. 어머님과 함께 약과를 먹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긴 대화도 특별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해? 뭘요? 엄마 시설 보낸 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후회와 죄책감은 다른 거잖아요. 죄책감은 있어요. 아마 평생 갈 거예요. 가끔 밤에 잠 못 이룰 때도 있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죄책감은 있는데 후회는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TV 보며 깔깔대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 한때는 그런 평범함이 사치였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고 잠드는 것도 두려웠고 아침이 오는 게 무서웠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평범함이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어머님도 저도 남편도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치매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고 했어요. 언젠가 어머님은 저를 완전히 잊으실 겁니다. 아들도 손주들도 모든 걸 잊으시겠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아니 2번이라도 찾아뵙고 손 잡아드리고 함께 있어드릴 겁니다. 어머님이 저를 기억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흥, 여기 사람들이 다 좋아. 밥도 맛있고.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다들 잘해줘.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어머님이 편해하신다면 그걸로 된 거였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지 아마 결혼하고 처음이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웃으셨습니다. 대답은 안 하셨지만 그 손의 온기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더 이해하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때의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더 이상은 정말 불가능했으니까요. 완벽한 며느리는 아닐지 몰라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믿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모시지 못한 며느리, 효도도 제대로 못한 사람. 그런 말들이 들릴 때도 있어요. 특히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하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남의 시선 때문에 제가 무너지면 제 가족도 함께 무너지니까요. 시누이와는 아직도 어색합니다. 가끔 전화가 와요. 언니, 엄마 어때? 잘 계세요. 요양사님들이 잘 돌봐주시고. 내가 갈게. 언제 가면 돼? 아무 때나 오세요. 면회 시간만 지키시면 돼요. 하지만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각자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저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와 같은 병을 앓는 분들의 모임에 나가봤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 모임.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제 상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하지만 가보니 다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환자를 돌보다가 지쳐서 쓰러진 이야기, 가족들과 갈등을 겪은 이야기, 시설을 보내고 죄책감에 시달린 이야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걸. 보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며느리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딸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헌신은 해야 하는데 인정은 잘 못 받고. 그러다가 다들 지쳐서 쓰러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위치. 가족이지만 완전한 가족은 아닌 그 애매한 경계.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저를 지켜야 한다는 걸. 누가 뭐래도 제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다는 걸. 오늘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 미소가 머물고 여전히 지쳐 보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해주는 위로. 그게 필요했어요. 다음 주에 어머님 생신입니다. 팔순.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작은 거. 시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드실 수 있게. 아이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더군요.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준호가 어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나 기억하실까? 모르겠다. 하지만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 우리가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카드 만들어도 돼? 그럼 당연하지. 아이가 색종이를 꺼내서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쓰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며, 가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며, 때로는 후회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께, 죄책감에 무너지는 분들께,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께,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판단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해받을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알 수 있게.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살아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